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유통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까 봐 일부 제휴처나 제조사들은 홈플러스와 손절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칫 제2의 TMF 사태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죠. 이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김보원 교수 나오셨고요.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 그리고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G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홈플러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서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1년의 구조조정을 끝낸 뒤에 큰 문제 없이 흘러가나 싶었는데 글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들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신청한 시점을 보면 네. 굉장히 게릴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밤 12시 4분에 자정에 했죠. 자정에 했고 네. 11시간 만에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받아들인 건데 사실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MBK 파트너스 쪽에서 뭔가 숨기려고 했던 의도가 사실 다분히 보이는 시간대죠. 그러니까 시장의 파급력 효과를 뻔히 알 건데 사전에 뭐 아무런 그 예고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신청 자체가. 그리고 이게 MBK 파트너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 사전 조치를 통해서 뭔가 오히려 자기들은 이제 변명하는 식으로 이걸 통해서 뭔가 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도 시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신청 자체도 굉장히 게릴라성이었고 시간대나 그리고 시장의 파급 효과도 분명히 의도했을 텐데 그 부분도 간과했다. 그러니까 MBK 파트너스의 책임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기업회생 절차라는 게 교수님 법정 관리인 거잖아요. 네, 네. 기업에 뭔가 자금난이 불거졌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생 계획을 세워서 정상화시키겠다. 이걸 이제 법원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는 건데 네네. 표현이 선제적인 기업회생이란 말이죠. 선뜻 이해는 안 가요. 선제적인 기업회생이라는 게 뭐지? 이게 근데 이런 신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봤을 때 홈플러스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이제 경영상의 문제가 많이 노출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뭐 다른 의도를 넘어서 MBK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상태의 경영진이나 경영 방식을 가지고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MBK 자체 입장으로 봤을 때도 뭐 사모펀드의 속성상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네.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을 때 사모펀드 자체의 손실이 또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거든요. 장차.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좀 방지하고자 하는 네. 저희가 선의로 해석한다면 선제적인 방식이죠. 선제적으로 그걸 더 이상 홈플러스가 완전히 회생 불가한 상태라든지 또 MBK가 엄청난 손실을 보기 전에 네.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있어서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러한 소지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으로 본다면 선제적으로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일단은 뭐 선의적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형마트 2위라는 점포수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저희 동네에도 이제 홈플러스가 있는데 매장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유명 연예인도 사실 광고 모델로 쓰고 있고 겉으로 보면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기업회생. 그럼 이게 뭐지? 이게 겉으로 본 거랑 사실 속내가 달랐던 것인가? 속빈 강정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평론가님. 네,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소위 말하면 이제 겉은 화려하고 속은 비어 있는 속빈 강정 형태였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홈플러스를 이제 인수한 게 한 10여 년 전에 MBK 파트너스가 인수했는데 그때 인수 자금 중에서 대부분을 외부 자금으로 사실은 차입을 했어요. 네. 펀드 조달 한 2조
좀 남짓, 네. 그다음에 직접적인 차입 한 5조 남짓 해서 사실은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자금 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갚아야 되는 이자만 4,500억 선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짜 매장을 이제 팔면서 네. 축소해 가면서 겨우 빚을 갚아오면서 이제 한 10년간 지내왔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아까 좀 전에 선제적, 예방적 뭐 기업 회생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네. 자기네들 자체 자금만으로는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는 회사의 현금으로 이 상황을 버텨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그 얘기를 돌려보면은요. 회사 돈이나 자기네 자금을 쓰기는 아깝고 그러면 결국에는 채권자들의 자금을 쓰거나 희생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 점에서 이번 기업 회생 신청이 매우 부도덕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동안 자기네들이 차입 구조를 잘못 만들어 왔고 경영을 잘못해서 현재까지 위기 상황이 왔는데 이제는 법원의 힘을 빌어서 채권자들의 희생을 요구해서 넘어가 보겠다라는 매우 네. 부도덕한 그리고 그런 기업 회생 신청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박중훈 대표님,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이상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상품권 제휴처도 사용 중단한 것도 있고 납품도 지금 공급 중단하는 것도 있고 정상 영업 가능하겠습니까? 당장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우선 이제 어제부로 그 협력업 그러니까 물건을 대는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식품업체 몇 곳이 공급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공급 중단 조건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홈플러스는 물건을 납입하면 이골 결제를 했는데 네. 선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넣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돌아는 가겠죠. 재고는 있으니까. 그 요 한 달 사이에 물건 떨어질 것이고 네. 선결제를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매장에 물건이 없으면 고객들이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의 불신은 더 과도해지겠고 지금 홈플러스 입장에서 현금성 자산이 3천억 정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3천억 정도면 한 달 매출 현금 돌리는데 딱 빠듯한 정도로 봐야 되거든요. 매출 규모나 캐시플로우를 봤을 때. 이렇게 되면 한 달 정도 이후에는 굉장히 불확실해진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라는 거는 한번 잃어버리면 회복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고객들이 한번 떠나기 시작하면 다시 재방문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데 이 재무구조 악화는 계속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다.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 홈플러스에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지 않으면 회복 불능 상태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박 대표님 아주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홈플러스가 납입처에 자금 결제를 한두 달 뒤에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게 원래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상태였을 때의 평소 영업 행태였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사실 홈플러스도 원래 즉시 결제를 해줬었어요. 예전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사실은 한 달치 현금도 없는 정도로 유동성의 위기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불과 3달 전이죠. 작년 11월이면 그때부터 현금 결제를 한두 달로 미루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홈플러스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던 업체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지만 한 달 뒤에 받는 데서 약간의 이자나 수수료를 좀 받긴 받았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미지급금이 쌓여 있냐면 3,500억 수준입니다. 네. 근데 지금 홈플러스의 한 달치 현금이 3,000억 수준이에요. 네. 즉 이 정도 금액도 현재 딱 맞게 지급을 못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특히 이제 신용평가하는 거나 하는 쪽이나 금융계에서는 작년 11월에 현금 결제를 안 하고 1, 2개월 미루는 순간부터 위기에 사실은 전조는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그 한두 달 미룬 것도 이제는 기업 회생으로 넘어가니까 납품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즉시 결제나 선결제가 아니면은 이제 회복하기가 어려운 신뢰가 굉장히 땅이 떨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비자의 신뢰입니다. 당장의 소비자들은 홈플러스의 앞으로의 향배를 예측할 수 없고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소비자분들도 주문을 취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납품처, 소비자,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정상화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상 영업이 앞으로 가능할지. 그 여러 가지 문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네.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경영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를 보면 이제 MBK에서 와서 이제 경영을 하는 분인데, 네. 근데 그분이 홈플러스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20개에 달하는 보통 사모펀드가 그런 식으로 하죠. 20개에 달하. 근데 사모펀드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가서 직접적으로 경영을 하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 경우를 보면 이제 MBK의 그 대표이사로 나온 분이 거의 뭐 10개 이상의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대표가 모든 걸 바쳐가지고 전념을 해도 그 기업이 성장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홈플러스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10개가 넘는 다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건 평균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 홈플러스에 신경을 썼다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이게 기업들이 전부 다른 분야예요. 유통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업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경영 역량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일단 전문 경영 체제로 전환되는 게 시급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홈플러스를 이 상황으로 몰고 갔던 CEO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리테일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의 신뢰, 시장의 신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MBK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MBK가 진짜 이 리테일 업종에서 정말 경험과 능력을 가진 새로운 경영진을 먼저 내세우고 그래서 새로운 새 판을 짜는 식으로 가야만이 그나마 신뢰를 좀 회복하고 정상 영업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물론 지금 최악의 상황을 미리 가정하는 게 좀 섣부를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좀 가정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투자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게 국민연금도 네. MBK가 당시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상한전환 우선주를 네. 조건으로 해서 6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했네요. 이게 이제 나중에 파산했었을 때에 이제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변제되는 이제 순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국민연금 사실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건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만약에 뭐 가정 얘기를 하지만 홈플러스가 파산했을 경우는 좀 국민연금은 굉장히 어렵다. 후순위 3순위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1순위가 담보채권자들이에요. 요 담보채권이 1조 3천억 정도 있는데 네. 홈플러스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계속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부동산 가치가 4조 7천억 되니까 문제 없어. 요 이야기는 1순위인 담보채권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순위가 누구냐면 부담보채권자입니다. CP 발행한 사람들. 지금 CP 발행 금액이 7천억 정도 되거든요. 기업어음 말씀하시는 기업어음. 거죠? 네. 요거는 부담보기 때문에 사실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국민연금이 3순위예요. 국민연금이 아까 RCPS로 가져온 돈이 1조 1천억 중에서 한 7천억 정도가 국민연금 돈인데 최악의 경우는 한 1조 정도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거죠. 3순위니까. 마지막에 4순위가 이제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었던 SPC 블라인드 네. 펀드 출자자들이에요. 요게 이제 테마sek이라든지 캐나다 임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은 완전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그나마 국민연금도 3순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산할 경우에는 우선 1순위가 1조 7천억의 무담보 이제 CP 발행이 7천억 했으니까 2조 4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담보를 사조 한다 그래도 70%밖에 담보를 잡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 2순위 하면 사실 돈이 마릅니다. 국민연금은 만약에 파산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회생 계획을 제출을 하잖아요. 석 달 정도 지금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안에 이런 그 변제 계획이라든지 정상화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방법이 있을까 궁금한데. 예, 국민연금 얘기를 조금 더 제가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게 전환상환 우선주인데요. 지금 이제 아직 최종적으로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는 보도가 왜 이제 충격적이냐면은 이게 전환권 옵션도 가능하고 상환권 옵션도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당초대로 네. 보통의 경우에는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내가 상환을 받겠다. 이런 옵션이 있었어도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옵션을 썼어도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는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전환권이 현재 포기되거나 소멸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상환은 뭐냐면 나한테 돈 달라 이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채권자의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채권자 지위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거나 삭제됐다고 치면은 이제는 전환권밖에 없는 거예요. 전환은 주식으로 바꿔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주주의 지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것처럼 3순위도 아닌 그야말로 주주 지위를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회생 절차가 만약에 진행되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쉽게 말하면 1, 2순위는 누구냐면은 빚쟁이들입니다. 채권자들 모여보세요라고 해서 당신의 채권 언제까지 연기할 겁니까? 이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느 정도 탕감할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저 뒤에 그 모든 회생이 다 끝났을 때 맨 마지막에 요만큼 배려하는 게 주주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생 직전에 최근에 갑자기 전환권 대신에 상환권 대신에 전환권만 남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좋은 지위를 포기하고 더 낮은 지위를 내려갔고 그렇게 내려가자마자 기업회생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하나의 어떤 의혹도 남기는 부분이고 국민연금의 상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어쩌면 1조 이상의 손실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금융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국민연금은 사실 어지간한 우리 상장기업이나 주요한 회사에 다 1, 2대 주주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MBK 파트너스는 M&A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펀드예요. 즉 앞으로도 국민연금과의 관계나 국민연금의 눈치를 벗어나서 한국 내에서 제대로 M&A 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지금 있는 M&A의 엑시트 플랜에서도 앞으로 계속 국민연금 협조가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상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뒤통수 치는 행태를 만약에 했다. 이거는 앞으로 MBK의 향후 행보도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노후 재산과 MBK 자체의 앞으로 평판 리스크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투자한 조건에서 이제 상환 자격을 포기했는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로 전해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여러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거를 좀 매각을 하면 소위 말해서 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대안으로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한 대안이죠. 가능한 대안인데 그것도 사실은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매수자가 나타날지 그것도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각을 하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되기에는 상황이 좀 긴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 신뢰라든지 소비자 신뢰를 쌓고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매각을 시도하는 게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뭐 국민연금의 손해라든지 그런 것까지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MBK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회생 어떤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 경영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하고 어느 시점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로드맵이 정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올 때 MBK의 관점에서만 그런 로드맵이 나오면 안 되겠다. 네. 여러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좀 반영돼서 균형 있는 그런 회생 절차가 마련돼야 될 거고 그거는 좀 전문 경영인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마련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현재 대주주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는 어쨌든 이익을 남겨서 차익을 남기고 매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엑시트를 하기 때문에 정상화 계획이 어떨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본원적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정상화 계획인 건지 아니면 소위 빠져나가기 위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이것도 되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번에 회생 절차 신청을 한 걸 보면 저는 후자로 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MBK를 뭐 삼성이나 현대차나 LG그룹처럼 그룹으로 보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목적 자체가
자산 효율화를 지켜서 그 차익을 남기는 게 이 사람들의 비즈니스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에서 본인들의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사업에 실패를 했다면 여러 가지 정말 총수의 어떤 사재 추리라든지 이런 거 강구를 하겠지만 지금도 언론에서 뭐 MBK 김영주 회장에게 사재 출연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구조 자체가 이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도 보면 일단 SPC를 만들어요.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2조 2천억을 땡기고 그리고 나머지 5조를 론을 일으켜서 이걸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MBK의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것은 MBK라는 사모펀드의 시스템을 믿고 거기다 매각을 딜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최악의 성에 빠졌을 때 MBK가 과연 자기들의 자본을 투입하겠느냐? 저는 아니라 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주주인 SPC를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MBK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돈을 손해를 보는 것이고 네. 지금 이번에 뭐 사전 조치라고 말을 하지만 채권자의 돈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이잖아요. 네.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MBK는 저는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대기업처럼 뭔가 계열사를 땡기고 뭐 자본을 땡겨서 그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MBK가 지금 여러 회사들을 M&A를 하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고려아연과 경기금 분쟁을 하고 있는데 고려아연 쪽에 예를 들어서 돈을 땡겨서 홈을 살릴 수 있다? 못 살립니다. 불가능해요. 대기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돌아온다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MBK의 행태에 대해서 계속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지도 운영자금 목적으로 기업어음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고이율을 고금리를 준 전단체, 전자단기사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신청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의심은 이거죠. 아 정말 회사의 미래를 걱정해서 이거를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인가? 소위 먹을 거 먹고 빠져나갈 생각하고 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인가? 이런 식의 이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지금 현재 MBK를 상대로 비판하고 있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CP나 전단체 발행량을 대략 합산해 보면 약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둘을 합쳐 보면요. 네. 근데 지금 MBK 현재 유동성은 0원입니다. 왜냐하면 3,000억 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3,000억도 납품처의 대금을 늦추면서 생긴 유동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실제로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겨우 롤오버를 해가는 게 급급한 상황인데 그러면 아마 재무적 상황에서는 곧 특단의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기업회생 내지는 어떤 상황이든 벽에 부딪힐 걸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P와 전단체 등등등을 최근까지도 발행을 해왔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좀 과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요 거의 사기적 발행이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기업회생이나 부도 직전까지 CP를 발행해서 사기 유죄가 된 판례도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 상황에서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고요. 여기를 이런 사건에서 이런 사안에서 다시 한번 추론해 본다면 이 사모펀드의 어떤 그 태생적인 한계, 냉정함이라 그럴까요? 실제 경영 거기 있는 소비자 또는 뭐 이해관계자, 근로자 이런 것들과는 조금은 거리를 두고 오직 자본적으로 금융적으로 자신들에게 안전한 길만 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기업 회생도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보면 결국에는 채무 부담이라든지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권자들에게 떠넘겨서 결국 법원 손을 빌어서 그 부담을 확 낮추면 그나마 조금 기업 가치가 그나마 조금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엑시트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의 금융적 프로세스 안에서 검토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실제로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실질적 운영 주체로의 모습이나 기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자본적으로 빨리 엑시트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만 지금 동원되고 있다. 이 부분이 MBK의 지금 한계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게 기업회생 신청 열흘 전까지도 이런 CP나 전단체 발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회생을 예상하지 못했다. 근데 변제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좋은 말씀들 나오셨는데 그 사모펀드는 그 원래 목적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런
일상적으로 저희가 보는 정상적인 기업하고는 좀 다른 목표를 가지고 네. 운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모펀드는 사실은 그 부실한 기업을 인수를 해서 회생시키고 턴어라운드 시킨 다음에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장기적으로 안착을 해가지고 그 기업을 경영을 하는 건 사실 사모펀드의 본래 취지에 벗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MBK가 지금까지 그 기업들을 운영을 하고 그런 방식이 사실은 사모펀드의 본연의 역할을 좀 벗어난 거예요. 네.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한테 도의적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도의적 책임은 뭐 우리가 보는 뭐 이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국민의 정말 혈세가 들어간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이 가능하겠죠. 다만 법적인 책임은 분명히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생 절차 들어가기 열흘 전에 CP를 발행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것이 정말 최고 경영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CP를 발행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최고 경영자가 일주일 전까지, 열흘 전까지 회생 절차에 들어갈 걸 몰랐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하고 자꾸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거하고 믹스가 돼버리면 사모펀드의 역할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모펀드가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되게 비난의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만 MBK가 사모펀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감정적으로 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네.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하고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금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 이제 저도 동의는 하고요. 그럼 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CP랑 뭐 전단체가 발행이 최근까지 됐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그럼 그게 어디로 유통됐는가를 봤더니 기관 쪽으로 다 흡수된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는 리테일, 소위 말하면 개인들도 샀다는 거예요, 창구에서. 물론 이제 법인 고객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융권 내에서 소위 말하는 프로들, 선수들 사이에서 충격 흡수가 끝나는 게 아니고 리테일로 전이될 가능성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공모펀드도 현재 CP를 일부 편입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시장을 넘어서서 개인 사생활까지도 넘어가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게 하나 포인트고요. 또 그럼 금융적으로만 봤을 때 그럼 사모펀드가 책임을 잘 졌느냐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은 어제부터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 그동안은 사실 첫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ABS가 한 4천억 정도 발행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디폴트가 확정됐습니다. 6일이니까 어제죠. 어제 돌아올 만기 118억 정도인가를 어제 못 막아서요. 네. 어제 실제로 EOD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금융적으로 선수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이거는 금융 책임을 해태한 거다. 그리고 실제로 4천억 정도의 ABS 디폴트가 나면은요, 다른 모든 금융 채무에 제가 볼 때는 같은 EOD 사유로 발생이 됩니다. 뭐냐면 한 군데에서 EOD가 나면 그 EOD를 근거로 나도 너에게 EOD를 선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도 사유까지도 현재 발생이 됐다라고 하니까 금융적으로 봐도 사모펀드가 사모펀드답게 제대로 책임을 지지는 않고 있다. 예, 그래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도의적으로 사모펀드한테 어떤 책임을 져라 손가락질을 하는 게 이제 문제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내걸었던 몇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1조 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약속들. 이걸 뭐 법조문에 뭐 계약서 안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지켜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노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이제 사죄 출연을 해서라도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분리는 해야 되죠. 그런데 MBK 경우에를 보면 금융 쪽의 전문가라 하면서 그쪽도 사실은 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건 밝혀지는 거고. MBK가 회사를 인수하고 할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는 이제 사모펀드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M&A 할 때마다
대의 명분을 굉장히 거창하게 내세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본원적 경쟁을 높이겠다,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 그 근로자들은 웬만한 고용을 유지하겠다 여러 가지 하지만 MBK가 그 부분에서도 보면 우선 투자 없었고요. 그리고 막대한 5조 원 가까운 대출이 일어나니까 164개 점포 중에서 가장 알짜 점포 가까운 20개 점포를 바로 매각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 론을 막았고, 그리고 이번 사태도 보면 이 전조가 보였던 게 지금 홈플러스가 이자 보상 비율이 작년 기준 0.7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떨어졌느냐 하면 2021년도부터 1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적자가 나니까 그랬겠죠, 당연히. 그리고 단기 부채가 전체 2조 5천억 정도 부채 중에 단기 부채가 1조 2천억이에요. 단기 부채가. 그럼 이제 디폴트만 남은 거죠. 이 단기 부채는 바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이런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건 전혀 하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도덕적 비난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저는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MBK가 국내의 사모펀드 시장에서 다른 M&A를 할 때마다 분명히 이거는 크나큰 아마 낙인처럼 찍혀서 따라다닐 것이다.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난 뒤에 몇 번 매각 시도를 했지만 다 무산됐고 소위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리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고려아연 사태로까지 불똥을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비슷하거든요. 지금 경영권을 놓고선 고려아연 지금 대주주 측이랑 MBK와 영풍 측의 연합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MBK 파트너스가 인수하고 나서 이런 실패 사례가 또 만들어지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걱정들을 현실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그 현실적인 문제고 MBK가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법적으로 정말 사기성이 있는 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모호하게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MBK를 한번 보세요. MBK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사모펀드의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면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홈플러스 문제가 정말 엉망으로 돼버리면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도 있겠지만 네. MBK도 끝입니다. 네. 누가 신뢰를 해서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겠으며 국민연금이 됐든 어디가 됐든 누가 그걸 갖다 돈을 맡기겠어요. 따라서 저희가 어떤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도의적으로 대주주가 출연해라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MBK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걸 사활을 걸고 살려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걸 안 하면 비즈니스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려아연에도 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홈플러스 문제를 MBK가 푸느냐에 따라서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MBK가 한국 시장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의적 책임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오히려 문제 해결에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가 섞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사기적인 이슈는 해결돼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경영진이 일단 교체가 돼서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경영진이 앞으로 회생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돼야지 그나마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고 그게 실패하면 정말 우리가 최악의 순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교훈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돈을 주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손실을 안 보기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자의 지위를 버리고 만약에 주주의 지위만 택했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연금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어진 룰 안에서 해결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히 도덕적 책임 이 수준을 넘어서서 용어를 좀 바꿔볼게요. 네. 이것은 MBK 자체의 경영 능력의 경영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동안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MBK가 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알짜 매장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또 빚을 빨리 갚고 싶으니까 홈플러스 슈퍼마켓을 빨리 매각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잘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만약에 잘 됐다 하더라도 홈플러스의 본원 경쟁력을 해치는 악순환으로 들어가거든요. 금융적으로는 몇 조 빚을 빨리 갚아서 좋았겠지만 홈플러스의 본원 경쟁력, 이 마트 시장에서의 살아남기는 점점 더 어려운 무기를 갖다 파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노조의 요구도 제대로 된 경영을 해라, 투자를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 논란을 차치하고 그 논란을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보면 고려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돈이 더 많냐 안 많냐라는 머니게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1등이고 세계 1등인 재련업 고려여행 국가기관산업 아닙니까? 네. 이것을 먹튀 자본해 줄 거냐 아니야 잘 경영할 자본해 줄 거냐 이게 사실은 시중 여론의 또 중요한 키포인트였는데 홈플러스 문제를 이렇게 금융적으로만 해결하고 경영을 도외시한다라는 게 시장에서 확인이 된다면 앞으로 고려여행 같은 것들이 여론의 향방을 결정지을 때 역시 이런 사모펀드는 특히 MBK는 이 기간 산업을 제대로 가꿀 생각이 없을 거야. 금융적으로만 어떻게 해서 엑시트하는 게 주 목적일 거야.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바뀌어버리면요. 네. 이런 고려여행 같은 경영권 분쟁이나 추후에 있을 주요한 산업들의 MBA권에서도 이게 MBK라는 사모펀드 자체의 평판 리스크를 가르는 중요한 키가 될 거고요.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 그것 자체가 MBK 스스로의 경영 능력을 이번에 입증할 그런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 게 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들여다보면 사모펀드 시장을 보면 지금 SK그룹에서 많은 기업들을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롯데그룹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CJ도 뭐 사주짜리를 내놓은 상태고 이 정도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한행컴퍼니와 MBK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위가 스틱 인베스트먼트 뭐 내려가는데 사실은 그것은 보통 벤처 캐피탈리스트 이런 쪽을 하는 곳이고 시장은 사실 두 개 강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BK가 저는 이번에 했더라도 타격은 있겠지만 이 시장에서는 계속 갈 것 같긴 해요. 문제는 뭐냐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정부에서나 새로운 뭔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고려여행 분쟁으로 돌아오면 사실 고려여행과 홈플러스가 세 개가 닮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고려여행 쪽에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MBK가 와서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먹튀 아니냐, 단기적으로 차익 빠지고 빠질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더니 MBK 파트너 쪽에서 우리 영풍하고 오래 할 거야. 오래 경영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게 닮아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LBO를 통해서 홈플러스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고려여행도 공개 매수가가 올라가면서 상당한 금액을 LBO를 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있을 거고요. 그럼 고려여행 산하에 있는 알짜 기업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매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 닮아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나 사모펀드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좀 우리가 이 기회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사모펀드는 기업이 아니다. 말 금융 기법을 이용해서 자산 효율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그 역할에만 좀 충실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룰이 있는 걸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지금도 언론에서 보면 MBK를 일반 기업처럼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영을 웬만하면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문제점들 때문에 사실 이러한 사모펀드가 활성화 못된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정부에 있는 관료가 사모펀드한테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 장기 계획을 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에 들어가서 경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모펀드 역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를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 폄하할 필요가 없고 네.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하고 너무 부당하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네. 계기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홈플러스가 지금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서 여러 이제 논란이 휩싸이니까 이 유통업계 지형 변화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이 MBK가 인수하고 난 뒤에 이 10년 동안 유통업계가 대단히 많이 변했습니다. 뭐 온라인 중심, 그다음에 쿠팡이라는 공룡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중국 뭐 알리부터 테무까지 이 중국 이커머스들까지 국내 시장으로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홈플러스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흔들리게 되면 또 한 번 소용돌이가 칠 것 같은데 쿠팡이 승자가 되는 걸까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유통산업은 사실은
진짜 소리 없는 전쟁, 네. 총성이 난무하는 전쟁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유통시장을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프라인 시장과 또 이커머스 시장, 전혀 상반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이 시장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이 오프라인 매장 시장에서는요, 최신의 트렌드가 뭐냐면요, 창고형 그 초대형 매장이 그나마 살아남는 추세고요. 그 네. 밑에 있는 나머지 매장들이 전부 다 되지 않는 추세입니다. 소위 말하면 뭐 회사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코스트코라든지 트레이더스 같은 초대형 창고형 매장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는 그야말로 가격 경쟁력이고요. 또 하나는 갈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창고형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마트 계열에서 자세히 보면은요, 이마트 매출이 빠지는 것만큼 트레이더스 매출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의자 뺏기 같은 이쪽 매출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커머스 시장이 이미 압도적으로 이 오프라인 매장을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자마자 사실은 이마트 주가가 8%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위 업체인 홈플러스의 어쨌거나 악재가 반사이익으로 작용해서 이마트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단순 수식으로 현재 시장에서 파악하는 시선도 있는데, 저는 그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오프라인 시장 안에서의 미미한 효과일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마트 경쟁이 아니라 창고형 매장으로의 전환, 그리고 다시 이커머스로의 전환, 요 흐름 속에서 좀 크게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직은 조금 반사이익이 크게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쿠팡이 미국 증시가 아니고 한국 증시에 상장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또 투자자들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마트가 국내 들어온 게 1993년, 홈플러스 95년이니까 약 30년 됐단 말이에요. 어떤 트렌드든 또 한 세대가 지나면 크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시장은 분명히 지금 바뀌고, 그렇지만 유통시장 자체가 이 파이가 줄진 않아요. 이걸 쿠팡이 다 가져간 거고, 홈플러스 이야기가 여기 이제 시작했으니까 사실 그 와중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 홈쇼핑, 네. 그다음에 홈플러스를 보면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로 이제 변화를 시작했고요. 롯데마트도 나름대로 변화를 시작했고, 네. 홈플러스만 유일하게 이 기간 동안 아무런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형국이 있는 거죠. 그나마.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의 그 급성장, 요게 이제 맞물리는 건데, 이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가가 지금 가장 이 중요한 이슈지. 뭐 이 마트의 변화 자체가 뭐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 대형마트의 급 진전 되게 어중간하게 있어요. 2년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편의점 매출이 마트 매출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고객과 가장 접점에 있는 이커머스 쿠팡,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접점에 있는 편의점의 시장과 그리고 아주 대형 마켓, 이 두 개만 양분화되어 있고, 이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시장은 계속 축소될 것이다. 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통업계에. 뭐 두 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커머스가 발전하면서 유통산업이 대대적인 혁신을 했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단순히 이제 홈플러스가 갑자기 뭐 창고형으로 전환한다라든지,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전환한다라든지, 그렇게 갑자기 변신을 시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자기만 할 수 있는 니치 마켓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트코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코스트코 가면은 너무 단위가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빵을 사더라도 엄청 사면은 나중에 네. 가족들이 못 먹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절반 정도 버릴 그렇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코스트코가.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분명히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켓이 존재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들이 너무 경영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혁신을 등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켓에서 자기가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상황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과만 놓고 보죠. 사모펀드 MBK가 인수하기 전과 후의 홈플러스 변화. 점포수 줄었고요. 매출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업이익은 또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주주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빌린 인수대금 갚았고요. 또 배당 등을 통해서 인수 비용을 거의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군요. 먹튀라고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